네, 안녕하세요. 퀴즈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시간 좀 주시오. 이제 퀴즈를 아직 왔습니다. 안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서 왔습니다. 왜 교수님 안 들어오시는가 했어요. 네, 좀 50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퀴즈 마저 좀 해주시고 바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안 들리시나요? 제 말씀 안 들리시나요? 네, 제 말씀 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그, 뭐, 저는 좀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하지만 좀 다른 분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시죠. 예. 그, 제가 이제 매주 좀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와 동시에 어쨌든 출석 체크도 매번 하고 있어요. 매번 하고 있고, 본 강의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석하고, 그 다음에,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도 이런 과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석은 꼭 해주셔야 되고, 사실 제가 좀 며칠째 저 컴퓨터가 말썽이라서 좀, 이게 손을 못 봐서 제가 좀 직접 얼굴을 못 보여주는 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업을 이제 참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수업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끔 보면 또 이제 좀 접속만 해놓고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좀 카메라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은 퀴즈를 요 정도로 하고요. 퀴즈를 요 정도로 하고 어, 좀 바로 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잠깐만 제가 요것만 정리를 좀 하고 수업을 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준 총장님, 예, 오셨는데, 이호준 총장님 혹시 뭐 마이크 되십니까? 이호준 총장님 마이크 여전히 안 되시나요? 이호준 총장님 마이크 여전히 안 되시나요? 네, 지금 이호준 총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몇 주째 지금 좀 안타까운데, 뭐 여러분들 오늘 카카오톡으로 좀 소식을 접하셨겠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뭐, 이제 키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키아트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MOT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주관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키아트라는 단체가. 그래서 그 키아트에서 이제 그런 전국에 7개 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이 있죠. 그 MOT 전문대학원이 있는데,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부경대, 성균관대, 유니스트, 호서대. 이렇게 7개가 키아트의 지원을 받아서 MOT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키아트라는 곳에서 그 전국의 7개 MOT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키아트에 있는 그런 그 기술은행에 저장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는 뭐 그런 경연대회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양재동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또 우리 이호준 총장님께서 어쨌든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MOT의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 MOT. 이호준 총장님께 아무튼 뭐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박수나 한번 쳐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조금 이제 좀 아주 경미하고도 경미하고도 큰 사고가 있었다면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 상장도 공개됐지만 본의 아니게 상금까지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행사에 오게 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 BM 경진대회 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이제 이종원 교수님이나 박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신 성과로 얻어낸 그런 상장과 어떤 그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이호준 총장님 뒤를 이어서 MOT 후배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좀 호서대의 이름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때 이제, 오늘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주제가, 이제 카시어링 서비스였어요. 우리 수업 시간 때도, 발표를 했었던 그 내용을 좀 발전시켜서, 그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제안을 해서 이제 수상을 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조심스럽게, 저의 역할도 매우 컸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숟가락을, 얹어보는 것으로 일단은 수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이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새 좀 방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이제 4주에서 5주 정도 수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향후 수업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15일은 뭐 강의 노트를 받으셨겠지만 자율주행 차로 인해 좀 변화되는 그런 사회 변화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11월 22일에는 그 특허나 기술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좀 수업을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토론도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1월 29일, 지금부터 이제 2주 뒤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실 여태까지도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룬 내용들이. 그래서 뭐 기술적인 쟁점도 있었고, 또 어떤 법적인 쟁점도 있었고, 어떤 뭐 지원화 방안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었고, 오늘 배울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다음 주에 배울 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주제를 좀 설정을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자율주행 시간에 요구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토론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좀 양식을 작성하셔서 좀 개인별로 좀 발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11월 29일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표 시간은 개인당 이제 한 8분 정도로 드리고, 개인당 8분 정도로 드리고, 질의응답은 이제 한 2분 정도로 해서, 한 명당 한 10분 정도의 그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주제, 아니면 다뤄지지 않았지만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하셔서 한 8분 동안 발표를 하고 모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8분 동안 발표를 하시고 2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또 시간이 좀 더 부족하면 나머지 시간에 좀 토론을 해보려는 시간을 11월 29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애초에 그 강의 노트에 말씀을 드리기를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리기를 출석이 20%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20%, 기말고사가 40%, 그리고 과제 및 토론이, 죄송합니다.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과제 및 토론이 20%입니다. 과제 및 토론이 20%고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큼이나 이 과제나 토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29일은 좀 자유롭게 주제를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참석을 만약에 못 하시게 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학점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출석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과제 발표에 대한 발표도 또 우선적으로 볼 것이고, 거기다 더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볼 겁니다. 그래서 29일은 그렇게 각자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을 하셔서 발표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6일이 아마
동강인데 이때는 이제 기말고사를 따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말고사는 이제 12월 6일날 중간고사와 이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어떤 수업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셔서 주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일에 시간을 쪼개기가 어려우시니까 원래 수업하는 시간에 집중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 주까지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9일 날 전체 토론, 그리고 6일 날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끝내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일정을 좀 하심에 있어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참고로 이제 29일 토론은 보고서를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8분 동안 발표하실 자료, PPT 형태로든 뭐든 준비만 하시면 되고 보고서로는 따로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일정은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교수님, 29일 날 하는 거요. 네. 그러면 구두상으로 해도 됩니까? 네. 메모해가지고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게 전달이 확실히만 된다면. 근데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그럼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출석과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9일은 특히 그 출석에 대한 참석 의무가 사실은 제가 매주 말씀은 안 드려도 출결 체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출결 체크는 다 하고 있는데 특히 29일날 출석을 안 하시거나 그러게 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만큼 꼭 참석을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나 혹시 후에 그 외의 내용으로 자유롭게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하여튼 수업 배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을 이제 자율주행체가 사회 각 분야에 이제 초래하게 될 변화라든지 영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좀 학습을 한다는 목표가 있다면 이 자율주행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화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업에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좀 또 해야 할 숙제들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로 지금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몇 가지 변화를 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자율주행 차량이 도래가 되면 우리 사회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은 왜 안정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든 아니면 국내외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숫자로 보는 그런 교통사고 데이터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자율주행하면 안정성이 키워드가 되는가? 먼저 우리나라 그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안정욱 대표님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가 지금 마이크를, 한 2, 3천 명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보세요? 네, 뭐, 2, 저도 3천 명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숫자면은 좀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5천 명이라고 합니다. 5천 명. 5천 명. 그럼 제가 이제 그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좀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1960년대 중반에 이제 베트남전에 우리 한국군이 파병이 됐었잖아요. 그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군 사망자 수가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최상현 국장님, 우리 베트남 참전으로 한국군이 몇 명이나 사망을 했는지, 전사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이크를 혹시 가능하시면 키시고, 예. 마이크가 잘 안 되시나요? 예. 혹시 이현조 과장님 몇 명? 그냥 추측해보면 한 2만 명? 한 네.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2만 명까지는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조사해보니까, 5,099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5,099명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가 5,000명인데, 베트남의 참전에서, 파병에서 사망한 사람이 5,099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베트남전에 파병해서 그 전사한 사람만큼 계속해서 그 한 해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쨌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제가 계속 퀴즈를 내고 있는데, 자, 미국 계속 그 자율주행 시장을 가장 선도하고 있다는 그런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김동석 과장님, 혹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 글쎄요, 뭐, 우리가 교통사고 1위니까 네, 미국은 네, 우리보다 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구는 많고 그래서 한 2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인구 밀도가 이제 많은 게 이제 힌트인데, 뭐 그 정도라고 끝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다행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한 해 교통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3만 3천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구 밀도가 더 많죠. 오경복 센터장님, 중국은 한 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명 넘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그 정도면은 다행이다. 자, 중국에서는 한 해 사망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6만 명이요? 예, 2만 6천이 아니라 26만 명입니다. 26만 명. 지금 제가 여기 강의노트에 적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보면 양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1년 동안 교통사고로 어마어마한 사망자 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불과 지금 제가 3개국만 사례를 들었는데 3개국에서만 사망자가 30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해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이제 퀴즈를 내서 죄송한데 그 한 해 30만 명, 3개국에서만 30만 명이네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미국이 그 0단계에서 4단계까지 그 자율주행 단계를 정의했던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분석에서는 이 30만 명 중에서 아니네요. 미국 내 교통사고 중에서 몇 퍼센트가 운전자 잘못으로 나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서 저기 퀴즈를 안 보신 분이 우리 이호준 총장님밖에 없으시네요. 몇 퍼센트가 운전자 잘못을 기인하는 사망자일까요?
아,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는군요. 네, 됐습니다. 아, 됐네요. 예. 97%. 90몇 %인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전답 중에서 가장 근접하신데, 한 94% 정도가 운전자의 잘못에 기인을 한다고 해요. 운전자 정보가, 미국 내 교통사고 중 94%가 운전자에 기인하고, 차량의 어떤 기계적 결함에 기인하는 거는 불과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개국에서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이 통계가 맞다면 한 28만 명 정도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는 유명하죠. 자율주행 상용화 시 미국 내 그 연간 몇 명의 생명이 절약되느냐? 약 3만 명의 생명이 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미국이 몇 명이었죠? 3만 3천 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3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다 보면 사고에 따른 처리 비용이 드는데 그 처리 비용이 약 한 4,900억에서 5천억 달러의 사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3만 3천 명 중 3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4,900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대부분의 사고는 인사상의 사고인데 자율주행으로 그런 인사사고를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율주행 사회가 도래됐을 때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정성이다라는 겁니다. 안정성.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비용까지 절감되니까 경제성도 키워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쨌든 그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안정성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어떤 사고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리 사회 변화의 어떤 하나를 요약될 수 있는 게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안정성이 있다면 편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유독 좀 숫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율주행이 우리한테 어떤 편의성을 줄 것이냐. 역시 통계청에서 한 2014년경에 어떤 하루 국민들의 어떤 생활 시간,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쓰는 시간들을 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역시 좀 퀴즈를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하루에 몇 분을 어디에 오고 가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을 하든 뭘 하든 어딜 가든 이동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몇 분 정도일까요? 이건 제가 일괄적으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어떻게 조사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네. 누가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는데 그래도 아주 직감이 대단하십니다. 1시간 반 정도를 길 위에서 낭비를 한다라고. 이동을 위해서 90분 정도를 길 위에서 낭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출퇴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시간 30분이 편도에 걸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사실은 길거리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특히 하루에 몇 대 이상이 몇 시간을 이동하느냐. 하루에 400만 대 차량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을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한 800만 시간이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수로 따지면 무려 한 7천만 시간이 그냥 고속도로 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면, 즉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더 이상 인간이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내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다든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전하는 동안 인간이 이러한 사용을 인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하루 평균 우리가 5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2일의 여유 시간이 창출을 될 수 있다. 하루 50분. 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년으로 치면 우리가 길 위에서 쏟는 시간 중에 온전히 12일을 우리가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사실은 편의성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뭐 요새 직장 단톡방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장님 제가 운전 중이라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핑계는 안 통하는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하고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아진다.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안정성뿐만 아니라 어떤 편의성도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편의성과 안정성 외에 또 다른 이제 주요 그 사회의 변화를 미치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자, 자율주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맞물려지는 개념이 이제 뭐 스마트 혹은 커넥티드 카라는 개념이죠.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차는 나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차와 내 주변 환경과 날씨와 지면 상태와 신호 상태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차량이 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첨단 기술에 의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 연결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건 어떤 정교한 기계라든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제어가 되는 아주 고도화된 기술의 집약체이다. 그러한 고도화된 기술이 집적된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된다면 결국은 뭐가 필요 없을 수가 있느냐? 바로 교차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약속과 신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이제 교차로인데 자율주행 차량이 상호돼서 서로 간의 통신에 의해서 어떤 차량의 운행이라든지 선후관계 같은 것들이 통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차로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교통량 자체도 시공간적으로 세적적으로 최적화된 분배가 이루어지고 교통량 자체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경로라든지 목적지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차량 흐름이나 교통의 분산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의 입장에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빠른 길 찾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어쨌든 지금의 도로 인프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신호등도 그렇죠, 표지판도 그렇죠, 도로 그 위에 있는 뭐 교차로 표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은 대상으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운전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면 기계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면 이런 도로 구조 인프라도 사실은 사람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기계 위주로 바뀌거나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령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고속도로의 이제 도로 폭도 지금 몇 미터죠? 지금 한 3미터 30이었나? 지금 도로폭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인간에 의해서 운전되는 자동차라는 전제 하에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유 공간을 두는 곳인데 이게 이제 기계에 의해서 고도화된 통제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 도로폭 자체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폭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고 폭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은 같은 도로를 더 많은 교통량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굉장히 이상화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사람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이런 도로 구조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기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런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운전자 기준의 설계나 빠른 길 찾기, 교통정체나 교차로 같은 것들이 자율주행 시대에 되면 더 이상 익숙한 개념이 아니게 되고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모빌리티나 이동성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도래했을 때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이제 친환경성이에요. 친환경성. 우리 지금 어쨌든 이 총장님이 이 카쉐어링 관련된 서비스를 제안을 하셔서 수상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나 그걸 기반으로 한 그런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는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특정 카쉐어링 업체의 자료를 좀 캡처를 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카쉐어링 자동차 한 대당 도로의 자동차가 12.5대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카쉐어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유한 도로 차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744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추적으로부터 과연 이러한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왜? 즉 어떻게 하면 카쉐어링이 보급되었을 뿐인데 혹은 자율주행 차량이 보급이 되었을 뿐인데 이런 차량의 감소 효과와 그 반대급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미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공유 차량 한 대가 증가하게 되면 신차 구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최대 15배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 차량 한 대가 증가하면 개인 차량이 15대가 감소할 것이다. 왜냐? 어쨌든 현재 지금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카시형이 있었죠. 얼마 전에 또 이호준 총장님이 그 도발 발표를 했을 때 발표를 해주셨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 카시어링 서비스가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동남아 쪽으로는 그랩이라는 또 플랫폼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카시어링과 관련된 플랫폼들이 있고 그러한 플랫폼을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서비스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여기저기 드는 뭐 주유비, 뭐 교통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에 비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편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카쉐어링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 탑재된 카쉐어링 서비스를 활용을 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점점 개인들은 자신이 자가용을 소유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카시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누리려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뭐 자율주행에 대한 거부감, 카시어링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걸로 여전히 개인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겠습니다만은 차량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강하지 않은 많은 소비자들은 결국은 차량을 소유하라는 것으로부터 소유하려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이런 카시어링과 같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더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지금 평균 2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대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자동차 규모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될 수 있고 그래서 추산을 했을 때 2020년이나 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량이 최대 한 60% 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들이 자율주행이나 어떤 카시어링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도래되는,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크게 대두될 수 있는 키워드는 4개다. 하나는 안정성, 그 다음에 편의성, 그 다음에 이동성, 그리고 친환경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공유 차량을 이용한 카쉐어링을 한다고 해서 네. 자동차의 소유량은, 그러니까 구매량이나 소유량,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네. 이용량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차가 전체적인 소유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유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공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3명이 부산까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이 부산까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그 모르는 사람이 서로의 어떤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부산까지 간다면은, 이런 공유 차량의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 3명에서 하나의 이제 목적지를 공유한 3명에서 하나의 차량을 이용을 해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공유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목적지가 같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서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보다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용량 자체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카쉐어링에 한정해서 거기 대비 개개인이 이용하는 양을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이제 저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혹시 우리 또 발표를 또 하셨었는데 이호준 총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량에 비례하는 건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유 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렇게 좀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배출가스가 저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마이크를 켜시고. 예. 예, 아예 없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발출량에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좀 4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당장 우리 원우님들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봐도요, 뭐 전기차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문짝에 들어가는 뭐 부품을 취급을 하는 원우님들도 계신 것 같고, 뭐 타이어 관련된 부품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그에 비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어떤 뭐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대변되는 이런 미래 자동차 산업에 큰 이제 영향 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따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역풍을 크게 맞는 기업이 있고 역풍을 적게 맞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위기라는 것이 단어는 위기지만은 결국은 이 단어에는 위기와 어떤 기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자율주행이 도입된다는 것은 결국 기존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할 겁니다. 그게 어떤 곳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곳에는 이제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런 자율주행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기존 그런 완성차 업체의 투자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특히 이런 정비 서비스업에 있어서 좀 굉장히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좀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많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내연기관과 달리 엔진이 필요가 없고 변속기가 또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모터만으로 어떤 전압에 의해서 구동되는 모터만으로 제어가 되는 게 이제 전기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본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우리 양희철 교수님이 강의 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자동차 내 부품이 혹시 몇만 개가 들어가는지 안정욱 대표님 아시나요? 3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 3만 개의 네. 부품이 들어가는데 2, 3만 개 들었는데. 예, 제가 너무 빨리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되면 부품이 몇 개,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3,000개 정도의 부품만이 이런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부품 산업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밖에 없고 또 전기 서비스업도 사실 굉장히 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우리 오센터장님은 완성차 업체에 있는 그런 서비스 센터에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반 정비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차량에 보면은 기능 중 하나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직역을 하면 그 정도겠죠. 오토파일럿이 순수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한 1억 줄 정도로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몇 억 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결국 뭘 하는 거냐? 자동차 상태를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파일럿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오토파일럿 자체가 오류가 나면 그건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한은 스스로 진단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가 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 알아서 이제 기능을 향상을 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결국 일반적인 이런 정비업체들이 설 자리가 크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품 산업이나 정비 서비스업에 있는 애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어떤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와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뭐 각종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나 전기차 시대의 도래가 큰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위기와 기회를 맞는 그런 업종들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로 산업이 재편이 되게 되면 이런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밸류 체인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침 우리 오경모 센터장님이 튕겨져 나가셔서 안타까운데 지금 어쨌든 현재 자동차 업체의 역할은 뭔가요? 현재 자동차 업체 역할. 우리나라 현대, 기아,
포드, 그죠? 역할이 뭘까요? 말 그대로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죠? 어쨌든 차량을 완성시켜서 고객한테 그 제품을 제공을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완성차 업체가 그러한 역할에 이제 머물러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자율주행이나 미래의 어떤 서비스 산업이 이와 파생돼서 연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는 일종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자동차 업체가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서비스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도 단순히 차량 만들고 띡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도 요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편 또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기존에는 자동차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업체들이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완성차 업체들에게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IT 기업들 그렇죠.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IT 기업들, 또 기타 전자기업들, 화학 기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사실 뭐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자동차 산업의 어떤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가담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혀 이종 산업이라고 느꼈던 이업종이라고 느꼈던 그런 업체들의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으로서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령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VC 사업부를 통해서 그 GM 자동차 쪽에다가 주요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요건가요? 아, 예, 요거네요. 요게 뭡니까? 그 애플에서 나오는 그 카플레이라는 그런 자동차 그 센터 스택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핸드폰이라고 연동을 해서 그런 그 애플의 어플도 실행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애플의 지금 카플레이 자동차 운영 OS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현대차 그 소나타에도 지금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카플레이어가 지금 카플레이가 현대차에도 지금 그 센터 스택에 솔루션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런 업체들이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중요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혹은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애플에는 카플레이가 있다면 구글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급업체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완성체와 어떤 공급업체 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좀 이제 약화되고 있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이런 산업이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으로 치면 이런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위기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 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밸류 체인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자율주행, 전기차, 뭐 카쉐어링 이런 쪽으로 이제 재편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자동차 컨셉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비자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업종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기술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친환경의 개념이 바꿀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 강의 노트를 보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천천히 나중에 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득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빠르다, 뭐 끊기다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끊긴다, 혹시 너무 빠르다. 제 얼굴 안 보이는 거 빼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좀 적이 되는 게, 이제 또 교통산업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밖에 없어요. 예. 오늘 제가 퀴즈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산업이,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오늘따라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되면,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김종석 과장님, 혹시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여러 대중교통수단이 있을 텐데, 어느 게 좀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류 쪽으로 해서 트럭이 제일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예, 합니다. 트럭도 맞는데, 대중교통으로 한정한다면, 대중교통으로 한정한다면 어떨까요? 대중교통은 택시, 예, 예, 택시가 거의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주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택시가. 그죠? 지금, 어쨌든, 택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이용하나? 사실, 굉장히 장거리를 택시로 이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어떤 시간을 쫓기거나 경로가 애매할 때, 어떤 단거리나 어떤 중거리,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주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20km, 30km 되는 거리를 택시로 보통 이용하지 않고 보통 20km 이내의 거리를 우리가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에서 이 택시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 근거리 운송사는 굉장히 경쟁력이 없죠. 이게 또 저렴한 카시어링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면 더더욱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율주행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근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에 대한 통행 빈도도 이제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택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건비 그리고 또 산업금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택시는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는 인건비가 없는 그런 저비용 구조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를 생각한다면 전기차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감가상각비가 낮은 전기차라든지 또 저가 충전 서비스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기존 대중교통 중에서도 택시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나 지하철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혁신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를 하나 했네요. 자율주행 차량이 생기게 된다면 자, 단거리는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중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장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자율주행 차량하게 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장거리를 이용할 것이다.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 증가율이 이제 높은 거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거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그 응답하는 사람이 18.6%라거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주행 차량이 되게 되면 저가의 어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장거리에 대한 경쟁력이 특히 높아질 것이고 어쨌든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특히 이런 택시와 같은 시스템은 상당히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이 우리가 철도나 기차와 같은 여객 운송 서비스 역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철도에 대한 이용 역시 자율주행이 확산이 된다면 나는 장거리 이용할 때 이제는 여태까지는 기차를 탔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차량이 온다면 난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꿔 탈 것이다. 그러니까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10% 정도에 달했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철도의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10% 이상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고속열차는 장거리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겠죠. 시간에 대한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렇게
장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절약되지 않는 이런 운송 수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10% 이상의 적지 않은 고객이 이탈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하나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보면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와 기차를 놓고 승객 1인당 드는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봤던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현재 이제 기차를 탑승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아마 네덜란드에서 조사를 했던 자료 같은데요. 자, 기존의 일반 자동차나 심지어 이제 뭐 개인 소유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차가 탑승했을 때 비용과 대비해서 뭐 거의 한 4배 정도가 높은 가격입니다만은 이런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가 돼서 제가 아까 그 이현주 과장님께 사례를 들었던 것이 어쨌든 이렇게 4인 이상이 탑승하고 3인 이상이 탑승하고 어떤 목적지를 공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어떤 3인이나 4인이 카시어링을 활용을 했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고 그에 따른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 효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봤더니 상대적으로 기차를 탑승하는 비용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기존의 이제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도나 요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왜 기차를 선호하나요? 나는 어차피 참을미가 너무 심해서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이 와도 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없는 차량을 어떻게 믿고 내가 거기다 몸을 맡기고 행선지까지 가겠느냐라는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영학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사실 수업에는 관련이 없지만 뭐 보충을 하시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이정훈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고객의 수요가 뭐고 고객의 원하는 기술이 뭔지를 시장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 어떻게 시장으로부터 고객의 요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고객의 수요를 파악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카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카노 모델. 그 카노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노 모델. 카노 모델. 자, 이 카노 모델은 가로축과 세로축, X축과 Y축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쪽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소비자의 요구 속성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소비자의 요구 속성. 그래서 이쪽은 요구 속성이 충족이 된 상태죠. 충족이 된 상태. 이쪽은 뭘까요? 충족이 안 된 상태겠죠. 그러니까 가령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이 완전히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요구 속성을 만족을 한 거겠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탑재되지 않은 기존 차량은 요구 속성이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다음 세로축은 뭔가요? 세로축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입니다. 소비자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이쪽은 뭘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만족을 하지 않는 거죠.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자, 이 X축은 요구 속성입니다.
어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느냐? 되었다, 오른쪽. 안 되었다, 왼쪽. 자, 소비자가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냐? 한다, 위쪽. 하지 않는다, 아래쪽.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에 있으면 뭐죠? 아, 요구 속성이 있으면 소비자가 만족을 하는 겁니다. 즉,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도래하면 나는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야. 가 방금 말씀드린 영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요쪽에 있다면 뭐죠?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만족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색깔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뭘까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 요구 속성이 만족되면 만족될수록 만족도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요구 속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자율주행 차량 기능이 탑재가 되면 만족을 하고, 근데 탑재가 안 되면 나는 싫어,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카노 모델에서는 1차원적인 품질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원적인 품질 요소. 딱 그래프가 이제 원디멘션이잖아요. 1차원, 직선이잖아요. 1차원적인 품질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자율주행 차량이 너무 좋아. 난 지금 운전하는 게 너무 귀찮아. 빨리 자율주행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1차원적인 품질 요소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반대는 아니고, 자, 파란색 그래프 주목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뭐죠? 자, 요구 속성이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그 1차원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죠? 근데 요구 속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렇죠? 요구 속성이 있으면 만족을 하는데, 즉 자율주행 차량이 있으면 오케이.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없어도 난 크게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문의를 해주세요. 원래는 사실 강의 계획에 없던 내용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당연적인 품질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적. 뭐 영어로는 이제 must be라고 합니다. must be를 이렇게 당연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must be.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죠? 파란색은 자율주행 차량이 오면 난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기존 차량을 이용해도 나는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1차원적인 품질 요소는 뭐죠?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수동 운전하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귀찮아. 운전할 때 난 자고 싶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1차원적인 품질 요소를 가진 소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은 뭐죠? 자, 검은색 사람들.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검은색. 김종석 과장, 검은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래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검은색. 요구가 높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네. 요구를 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가고 1번하고 네. 완전히 반대되는. 얼핏 이해가 되세요? 왜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왜 불만족스럽죠? 왜 기능이 없는데 만족해하고. 그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아, 기술을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그 정확한 예를 드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 차량이 오면, 나는 그래도, 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율주행 차량이 오면, 난 그래도 기계를 못 믿겠어. 내가 운전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어떻게 이걸 남한테 맡겨? 나는 자율주행 차량 싫어. 나는 기존 차량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검은색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여전히 일본에서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굉장히 그 손편지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패션샵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문화가 너무 싫어. 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여전히 좋아. 나는 MP3가 싫고 나는 여전히 CD 플레이어나 워크맨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검은색에 해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뭐냐, 반대적인 품질 요소를 가진 사람이다. 반대적인 품질 요소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품질 요소나 당연적인 품질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오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이 되고 비용이 저렴해지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차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일반 열차, 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 고객의 10%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1차원적이나 당연적인 품질 요소를 가지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적인 품질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열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수업과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의 요구 속성을 파악을 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기존 열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좀 5분 동안 가볍게 좀 쉬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졸음도 좀 깨시고 물도 한잔 하시고 나서 5분 있다가 다시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예, 뭐, 조금 리프레시를 하셨으면은, 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나머지 수업들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시고 매번 좀 부탁을 드리건데 수업 시간에는,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낮에는 이렇게 또 경무에 시달리다가 또 저녁 때 또 와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어쨌든 어,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저기 하셔서 남은 수업도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카노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노는 이거 말고도 두 가지 품질 요소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찬가지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할 때도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 어쨌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어떤 이런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론적인 품질 요소나 당연적인 품질 요소의 성향을 가지는 고객이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이 R&D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려는데 반대적인 품질 요소가 많더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카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품질 요소를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당연적이나 1차원적인 품질 요소를 보이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러한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무관심적인 품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반대적인 품질 요소를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 열차를 이용을 할 것이고 어, 이론적인 1차원적이나 단연적인 품질 요소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으로 10% 이상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어쨌든 그 오늘 수업 원래는 이제 올 초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그 현대자동차의 이활리 박사가 원래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야근하기 때문에 집에 안 오는데 어쨌든 집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자문위원으로서 급하게 저한테 또 하나 이렇게 수정을 시켜줘서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뭐 좀 정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를 옆에 두고 수업을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NHTSA라고 이제 말씀을 두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제 틀린 거는 아닙니다만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니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NHTSA라고 제가 이제 계속 발음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NHTS를 니자라고 이렇게 줄여서 발음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산업에 있어서도 기존 이제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열차와 관련된 이런 각종 운송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자율주행에 의한 그런 요금 절감 효과에 대비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요금 제도나 서비스 정책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교통산업뿐만 아니라 또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뭐, 보유한 차량의 수가 감소를 하고, 또 자율주행에 의해서 아까, 사람에 의해서 사고 나는 게 94%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가 감소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인하하게 되면
이런 기존의 자동차 보험 시장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심지어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 이후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입장에서 이런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 차량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이걸 모든 차량에 이제 일괄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의한 사고 빈도 감소 효과는 이제 더욱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전후해서 그 자동차 사고의 손실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2025년까지는 약 한 7% 정도인가요? 네. 7% 정도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2035년이 되면 한 20% 이상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미국 보험사 역시도 법정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든, 즉 4단계의 자율주행차든, 아니면 인간이 개입하는 3단계의 자율주행차든, 어쨌든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차량 자체가 굉장히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비즈니스의 위험 요인일 것이다 라고 규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보험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운전자 위주의 보험 상품은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운전사가 아닌 어떤 차량 제조사가 그런 보험을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사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줄어들고 대신 어떤 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해킹 리스크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보험 산업도 이러한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또 이제 직업적인 변화예요. 직업적인 변화. 사실은 이제 과연 자율주행 산업이 도래하게 되면 어떠한 직업이 생겨나고 어떠한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어떠한 직업들이 이제 새로 생겨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지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자율주행 서비스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뭐 차량과 차량 통신, 차량과 주변 환경에 통신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어야 돼요. 서버가 있어야 되고 통신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 생기면서 자동차에 새로 적용되는 부품들 있잖아요. 레이더나 카메라, 뭐 식이 센서라든지 기존 다른 차량 제어 장치라든지 또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서버와 통신망, 각종 레이더, 제어 장치,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서버나 통신망을 구축을 하는 거 그리고 운영 관리를 위한 그런 전문가들도 뭐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은 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또 심리 쪽에서도 또 직업이 창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전문가 외에도 어쨌든 우리가 휴먼 인터페이스를 바꿔나가려면 결과적으로 또 심리학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휴먼 인터페이스나 사람의 특징이나 성향을 고려한 디자인 같은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수학자나 통계학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이 아무래도 새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차량에는 없는 다양한 형태의 직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들이 증가할까라고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은 그런 IT 전문가,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그런 부품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IT 전문가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수학자나 통계학자 쪽이죠. 그리고 차량 보안, 어쨌든 매우 중요하죠. 자율주행 차량 해킹됐을 때 문제들, 그리고 자율주행 과정에서 주변 차량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뭐죠? 통행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들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 어떤 보안과 관련된 기술자들,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걸 자율주행에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자, 그다음에 실내외 디자인 전문가, 그렇죠? 네, 인공지능의 모델링을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하고, 관련해서 많은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아까 트럭 운전사 말씀하셨죠? 김종성 원장님 말씀하셨네. 트럭 운전사나 특히 이제 택시 운전사의 경쟁력은 매우 이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우리 오센터장님은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해주실 역할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동차 회사 임직원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과 대비해서 많이 좀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동영상을 좀 하나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동영상을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나 보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링크를 좀 찾아야 돼서. 이게 어디서 봐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1, 2분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좀 기기를 좀 켜주고.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가 안 돼서 바탕화면을 공유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제 바탕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네, 오센터장님 보이시나요? 바탕화면? 예, 예. 네네. 그러면은 제가 틀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 될까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동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각자 없어졌네.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링크가 저기 없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저기, 일본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이제 뭐죠? 2020년에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잖아요. 2020년에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에서의 그런 시범 서비스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이게 사실 로보택시를 홍보하는 공식 영상인데, 이게 좀 링크가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도쿄올림픽의 시행 서비스를 이제 할 목표로 로보택시를 이제 동경 시내에 이제 일반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일본의 로봇 기업하고 인터넷 기업이 함께 해서 이제 로봇 택시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로봇 기업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센서라든지 주행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과 차량의 통신이라든지 어떤 제어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 두 기업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 로보택시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현재 도요타 차량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되면 뭐 나고야나 이런 데서 이제 시험 주행까지 이제 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시범 서비스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런 동경 올림픽에 맞춰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택시 쪽이라든지 이런 기타 기존의 운송 서비스에 있는 직종들이 많이 일자리를 앞으로 좀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도래하면 어떠한 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편의성, 그다음에 친환경성 등의 이제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자체 산업,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에 도래에 민감한 기업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런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교통 산업도 기존의 이런 택시나 버스 등의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보험 산업에 있어서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든지 사이버 해킹 리스크에 대한 보험 시장이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감소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수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길어져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토론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라든지 산업에 자율주행 차량이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좀 이런 수업들을 들었는데, 우리 뭐 자동차 부품 산업이든 부품 산업이든 뭐 전기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내연기관이 사라졌을 때 경쟁력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중견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이런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추어 나가려면요.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이라든지 위험 요인을 좀 분석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에 이렇게 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런 직종들의 그런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려고 합니다. 워낙 사실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시간상으로 이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초반에 그 세 개 조로 나뉘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세 개 조로 나뉘어서 발표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와 동일하게 그 초창기 멤버로서 그렇게 세 개의 조로 바탕으로 해서 다만 그 발표자는 초창기에 발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 해당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좀 제가 수업을 일찍 끝내고 시간적인 좀 여유를 드리고 나서 토론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아까 그 쓸데없는 좀 그 뭐 매력적인 품질로서 뭐죠 이론적인 품질로서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뭐 저는 그 사실은 뭐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시간을 뭐 별도로 할애해서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좀 모여서 토론을 하시고 그 시간에 좀 발표 자료를 작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일단 별도의 퀴즈는 보지 않고 일단 7시 반부터 각자 3개 조가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각자 어떤 조사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시고 제가 총 여기 나오는 것처럼 1시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조원별로 조사 영역을 구분을 하시고 발표자를 지정을 하셔서 그렇게 이 해당 분야의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고 발표 시간은 조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모이자마자 1시간 동안 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맡아서 조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10분 단위로 조별로 좀 발표를 하는 식으로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오늘 배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네. 어쨌든 뭐 평일날 모두 저기 고생을 하셨고요. 저는 또 어쨌든 뭐 오늘 수업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토요일날도 뵙겠네요. 토요일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아무튼 뭐 오늘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